안녕하세요. 네, 다들 통합사회 10분 사탐 첫 번째 강의 보고 오셨을까요? 우리 안 보신 친구들이 있다면 꼭 바로 되돌아가셔서 꼭 첫 번째 강의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오늘은 동서양의 행복론과 더불어서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리 1단원의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서양의 행복론 그리고 행복한 삶의 조건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시대와 지역별 행복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아마 동서양의 행복론 부분이 우리 윤리 파트랑 결합지어서 학교에서 고난이도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양의 행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동양의 행복에는 크게 유교, 불교, 도가의 입장으로 나뉩니다. 우리 도교라고도 하고 도가라고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유교, 불교, 도가가 생겨나게 된 배경부터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우리 유교, 불교, 도가는요, 춘추전국 시대라는 사회적 혼란 시기에 등장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혼란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유교를 살펴보신다면 유교에서는 하늘로부터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도덕적인 본성을 잘 수양해서 그걸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도덕적인 본성을 우리는 인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청정한 불성을 바탕으로 나라는 의식을 벗어나기 위한 수행과 또 고통받는 중생, 이 고통받는 중생에서도 우리 불교에서는 몇 개의 어떤 용어들을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은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연기설, 우리 모든 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자비를 베풀고 불살생이라는 우리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지 말 것을 주장한 학문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삶을 고통이라고 여겼는데요. 그 고통은 생로병사라고 해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이걸 우린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실천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도가에서는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 무위자연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무위자연. 그래서 아까도 사회적 혼란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혼란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다 돈, 어떤 정치적인 거, 어떤 권력, 이런 것들과 같이 인위적인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 그대로의 삶을 추구한다면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교에서는 우리 인의 실천, 불교에서는 해탈의 경지, 도교에서는 무위자연할 것을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서양에 따른 행복론도 볼 텐데요. 우리 서양에 따른 행복에서는 우리 저번에 시대적인 행복과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대 그리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였죠.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행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그렇다면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론적 삶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로 인간이 가진 능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을 잘 발휘하기 위해 덕을 쌓는 것을 주장했죠. 그래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는 행복은 바로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면, 우리 헬레니즘 시대는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사회가 헬렐레, 이렇게 헬렐레, 즉 사회적 혼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크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에피쿠로스 학파부터 살펴보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회적 혼란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떤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평온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이고 어떤 일시적인 이러한 감각적인 쾌락보다는요, 정신적인 쾌락의 가치를 더욱 우선시했던 학문이 에피쿠로스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으로는 이제 스토아학파가 있는데요. 스토아학파는 선생님이 맨날 수업 시간에 우리 서장훈 아저씨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래서 어떤 불안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여기서도 하는 말이 마음의 정념이었고 초연한 태도를 가지고, 또 그로 인해서 금욕, 어떤 욕구를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추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세시대로 넘어간다면 우리 신에게 귀에서 우리 절대자인 신을 믿는 게 곧 행복이었고요. 우리 근대시대로 넘어가면 우리 칸트와 공리주의, 되게 중요한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칸트 선생님부터 살펴보자면, 칸트는 우리 인간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자율적 주체로 봤어요. 즉 인간은 스스로가 도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고, 그로 인해서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덕 법칙을, 여기서 뭐 선의지에 따른, 뭐 이성에 따른 도덕 법칙을 잘 준수할 것을 주장한 게 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으로 우리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쾌락은 선, 좋은 거고요. 고통은 악이겠죠. 그래서 최대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곧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일 거고, 이 공리주의에서도 대표적으로 질적 공리주의자랑 양적 공리주의자로 나뉘는데요. 우리 질적 공리주의자는 우리 피자를 예를 들어 보신다면, 피자에서도 피자헛, 뭐 어떤 브랜드 피자가 있을 거고, 브랜드 피자의 경우는 피자가 굉장히 조그맣니다. 하지만 우리 피자스쿨이라는 좀 더 값싼 피자에서 보면은 피자의 양도 되게 많고요. 또 안에 뭐 치즈 크러스트까지 이렇게 둘러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쾌락을 추구할 때 우리 질적, 우리 하나를 먹더라도 되게 맛있고 값비싼 이런 걸 먹는 게 좋다라고 했던 학자는 우리 질적 공리주의자의 밀이란 학자가 있고요. 선생님이 외울 때 이 질이랑 밀, 어차피 글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양적 공리주의자의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벤담이 있습니다. 즉 어떤 피자 헛같이 값비싼 거보다는 우리 피자 한 조각을 먹어도 너무 행복한데, 그러면 그걸 얼마나 더 많은 양을 먹게 된다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양적 공리주의자를 이야기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행복한 삶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크게 책에서는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질 높은 정주 환경,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안정,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도덕적인 실천이라는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정주 환경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질 높은 정주 환경에 대해서, 정주 환경은요, 우리가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쾌적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연환경, 우리 자연환경도 주변에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요. 또 사회적 환경은 우리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이 있겠죠. 그리고 또 주거환경, 우리 쾌적한 어떤 주거 생활을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갖춰야 할 주거 환경에 이러한 3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질 높은 정주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경제적 안정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뭐 음식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자아 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요. 우리 경제적 안정에서 학교에서도 강조하고요. 시험 문제로 가장 잘 나오는 포인트인 우리 맹자 선생님의 무항산 무항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무항산 무항심이 대표적인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항산이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심은요, 도덕적인 마음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백성이 경제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항심, 도덕적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경제적 여건이 없다면 도덕적인 마음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경제적 안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항산, 무항심 내용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넘어가면 우리 민주주의의 실현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고 우리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국가여야 행복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우리 민주적 제도로는 뭐 권력 분립 제도, 또 의회제, 복수정당 제도.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권력 분립, 의회제, 그리고 복수정당. 이런 것 같은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서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시민의 참여가 바탕이 될 수 있는 사회인 그런 사회야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도덕적 실천인데요. 우리가 역지사지, 서로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관용의 태도로 용서하고 배려하는 태도도 취해줘야 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러한 도덕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행복으로 나아가야 또 더욱더 깊이 있는 행복에 다가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는 질 높은 정주환경, 경제적인 안정, 민주주의의 실현, 마지막 도덕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먼저 다음 글의 내용으로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대답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도 보시면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생명의 기능, 감각과 운동의 기능, 정신의 이성적 활동 기능을 지니고 있대요. 이 중 동식물에게는 없고 인간만이 지닌 특별한 기능은 정신의 이성적 활동 기능이라고 하네요. 이 기능을 훌륭하게 발휘할 때,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탁월하게 발휘할 때, 또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사상가셨고요. 목적론적 삶이라고 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행복을 잘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의 이성적인 활동, 즉 이성의 기능을 탁월하게 훌륭하게 발휘할 때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행복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당연히 행복한 삶을 위해선 이성적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3번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보면 각각의 보기들이 왜 틀렸는지도 한번 보잖아요. 우리 첫 번째부터 보시면 신의 은총을 통해 구원받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여기 신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서양의 중세시대와 가깝겠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앞서에선 내용에서는 안 나왔지만 물질적 풍요 같은 경우는 우리 산업혁명 시기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중요시했던 시기는 굳이 따지자면 산업혁명이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육체적 쾌락의 충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아예 관련이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위적인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따르는 삶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 용어는 꼭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봤더니 그것은 인위적인 것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인위적인 욕심을 제거하고 자연 그대로의 삶을 추구했던 무위자연이고요. 이는 동양의 도가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3번 고를 수 있으셔야 되고요. 마지막 문제를 볼 텐데 가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삶의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크게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첫 번째로는 질 높은 정주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안정,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의 실현,
마지막으로 도덕적 실천까지. 요 네 가지는 꼭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요. 우리 일단 가부터 보자면 실학자 이중화는 풍수적으로 좋은 땅, 경제활동이 유리한 여건, 풍류를 즐길 만한 자연경관, 좋은 인심과 풍속을 모두 갖추어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이 내용은요, 바로 택리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같이 한번 보면 풍수적으로 좋은 땅이라고 해서요, 이걸 지리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이 유리한 여건, 즉 생리, 그리고 풍류를 즐길 만한 자연경관이라고 해서 산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인심과 풍속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인심의 네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나를 한번 같이 봐야 되니까 나를 보자면 최근 사람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때 깨끗한 공기, 충분한 녹지 환경, 자연 환경, 그리고 교육이나 의료시설,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대중교통의 편리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가와 나에는 질 높은 정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는 2번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내용에 사회적 지위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 규모의 확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네 번째도 행복한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행복한 삶의 조건의 네 번째로 이야기했던 도덕적 실천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가와 나에는 찾아볼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5번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회, 이것도 민주주의의 실천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보기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단원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우리 1단원 내용이 좀 더 앞에는 쉬웠지만 지금 후반부 갈수록 조금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두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